말이야. 완전 옛날에 불금이라 그랬잖아. 요즘은 불금이 아니라 개금이야. 개 같은 금요일이니까 진짜 사람이 없다니까. 숭룡공원 없어지고 기술자도 없어지고 제조업도 점점 무너지고. 지금은 아예 이 동네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거 국민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거 알라나 모르겠어요. 지금 죽어가 나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 안전 아니겠습니까? 서민들 민생이 넉넉하고 훈훈하게 되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매년 수십만이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서울의 대표적인 번화가 강남. 노래방 사장님이 영업을 준비합니다. 6년 전 사장님은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이거 제일 큰 방인데. 큰 방. 이런 방이 총 몇 개? 5개. 이건 제일 큰 방이고. 인근에서 노래방을 하나 더 운영했던 사장님. 코로나19 확산 초기 가게 하나를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오, 말도 못해. 스피커야 안에 다. 아, 저쪽 가게 다 쓰던 거 다 들고 온 거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처분이 안 돼요? 아니 처분할 거 아니고 우리 여기 고장 나면은 교체하면 되니까. 그러려고. 근데 이 중고로 파니까는 그냥 똥값이야.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 하나 남은 가게도 위태롭습니다. 경기는 언제쯤 회복될까? 맨날 요즘은 뭐 이거 뭐 대선밖에 안 나오는데 자영업자에 나오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야. 그거 뭐 좋은 정책이 나오는가 싶어가지고. 봐, 이 시간에 이 사람이 없다는 게 생각을 해. 요 바로 나가면 신논현역이잖아. 바로 여기. 여기도 뭐 4월 3일 날 꽁치고 여기도 8일도 꽁치고 5일도 여기 이틀 꽁쳤지. 3일 어디 꽁치고. 손님이 한 명도 안 온다.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야. 기가 찰 노릇이지. 연말 특수도 문자 팔아가지고 이거 그러면 조금 넘어가겠다 했는데 딱 계엄 터지는 바람에 그냥 폭삭 망해버렸어 그냥. 비상계엄으로 실종된 연말 특수. 대목이라는 크리스마스 연휴 때도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진짜 윤성주 씨 너무 너무했다 그랬어. 내가 나는 그 축하한다고 그날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내가 아크로비스타까지 갔는데 말이야. 아, 그러셨어요? 왜 해필이면 연말에 했나 이거야. 코로나19 때도 피해가 컸던 노래방.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사장님이 받은 대출액은 총 1억 7천만 원. 지난해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됐습니다.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은 174만 원. 하지만 석 달째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출 받은 1억은 어떻게 쓰셨어요? 다 집세. 밀린 집세? 밀린 집세 주고 우리 생활하고. 생각해봐요. 수입이 없는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은 달달이 뭐 5, 600이 나가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버텨요. 장사만 잘 되면은 뭐 지금 이번 달에 또 갚을 수 있어. 이거 170만 이 정도야. 근데 이 정도 돼버리니까 뭐 못 갚지. 지금 170만 17만도 못 갚을 상황인데 지금.
사장님은 결국 대출금 마련을 위해 올해 초 반지하로 이사했습니다. 이시구나. 원래 사시던 데가 몇 층이에요? 2층. 2층이라 너무 좋아.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고 그리고 바닥이 대리석이 돼가 아주 천국이 따로 없어. 에어컨도 없이 살았어. 이삿짐을 다 풀지 못할 정도로 좁은 집. 집을 줄여왔지만 매달 대출금을 갚기엔 역부족입니다.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현실. 사장님은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보험 다 대출 다 받았고 이제 대출 받을 데 없으니까 해야 돼. 가게를 지금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 그랬죠. 누가 이 상황에 누가 가게를 사? 그냥 너 갖다 버려야지 그냥. 걸리고 뭐고 아무도 못 받고.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습니다. 작년 1분기 대출 연체액은 2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출을 갚을 길이 없다면 결국 선택은 폐업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권리금 4천만 원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던 젊은 사장님. 처음엔 아내와 함께 신나게 장사했었다고 합니다. 아쉽다. 이것도 내가 신경을 써서 올리브영 뭐 색이라고 그러나요? 뭐 가게 안쪽에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화사하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가게를.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냥 했던 가게인데,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사람이 매일 가게 손님 받고 끝나면 솔질 해가면서 매일 청소했던 화장실. 잘 될 때는 한 120, 130 이렇게 찍다가 점점 뭐 20, 30 한 팀 받고 들어가면 6만 원, 7만 원 점세도 안 나요. 결국 4년 만에 폐업을 결정한 사장님. 젊은 부부에게 남은 건 갚을 길이 막막한 빚뿐입니다. 저는 여기 가게를 들어와서 한 6억을 까먹었어요. 우리 아파트도 지금 집 사는 것도 내놓고 요번에 뭐 대선도 사람들 만나면 누구 찍을 거냐 뭐 이만저만 뭐 하는데 솔직히 대선 찍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뭐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약 100만 명. 30초당 1명씩 폐업하는 수준입니다. 예전에는 뭐 치킨, 뭐 커피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에 많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좀 무의미해요. 다 많으니까. 다 지금 음식점, 학원, 뭐 그다음에 에스테틱 샵, 그다음에 요가 학원. 그러니까 뭔가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업종은 거의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달력에 빼곡히 적혀있는 철거 일정. 1년 전에 비해 일이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가게 철거 작업을 한 뒤 매입한 물품을 중고로 팔아 수익을 내는 사장님. 꽉꽉 차 있으니까. 여기는 주로 이제 커피 관련된 것들이 좀 있는데. 하지만 폐업이 급증하면서 수거한 중고 물품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여긴 들어갈 수가 없네요. 어떤 집기들 이런 데 있겠죠. 입구까지 쌓여 있는 중고 물품. 전 시장은 창고로 변해버렸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디스플레이를 하다가 포기를 한 거죠,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잠시만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금방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계속 오네요. 네, 문의 전화예요. 계속 견적 문의하고 철거 문의하는 건데 제가 혼자 받기도 힘들어요, 지금. 날마다 쏟아져 들어오는 중고 물품. 건물 밖 인도까지 점령했습니다. 거의 새 거 같아요. 이거.
폐업하는 자영업자의 약 40%가 창업 후 3년이 안 된 이들입니다. 버티기도 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재래시장. 어렵기는 시장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얼마였어요? 옛날 한 2,000원 됐지? 2,000원. 2배 오른 건가요? 지속된 고물가에 울상인 상인들. 우리 같은 사람은 더 악중에서 최악이지. 이거는 과일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할 거야. 왜냐면 이건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러니까 경기 안 좋으면 아주 안 돼요. 오늘 하루 매출하신 거 저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나 이게 창피해서 이거 오늘 하루 4만 원 하신 거예요? 4만 원 카드는 찍어내. 현찰 조금 받은 거 있지. 온누리가 조금 매상 올려줘. 그 10만 원에 냉기 팔았겠지. 현찰하고 조금. 보관 기간이 짧은 생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팔아보려고 사장님은 생선을 말려 팔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진열해 놓고 팔치기에는 많이 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버리는 게 하나 없어요. 직원 없이 아내와 단둘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죽지 못해도 우리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부부가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나가잖아. 인건비를 주고 있는 가게들은 진짜 너무 힘들죠. 인건비를 줄이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입니다. 이 편의점 사장님은 더 오래, 더 많이 일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주말도 없이 매일 13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는 보면 90시간도 해요. 100시간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일하셔가지고 가져가시는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저 시급보다 더 못 가져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예 못 가져가는 달도 있고 알바비도 부족해가지고 제가 딴 데서 구해서 알바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사장님이 택한 건 일명 쪼개기 채용. 주유수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 14시간만 근무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월하 7시간, 7시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표를 짜놓고. 짜시는 것도 일이겠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한 명이 건받는다 그러면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 짜야 됩니다. 다른 편의점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은 여러 편의점을 옮겨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순 씨 역시 이곳에서 이틀만 일하고 이틀은 다른 편의점으로 출근합니다. 자영업자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일자리의 질도 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제가 계속 쭉 이렇게 한 군데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뭐 고용보험이라는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걸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장님 역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올 초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부탁했을 만큼 사장님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영업이 잘 되면 주유수당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회식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하고 싶죠.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딴 데서 돈을 빌려서 이제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깊은 한숨과 절망이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이번 대선 후보들의 소상공인 살리기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좀 앞에 BCR에서 본 것처럼 자영업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나쁘다. 97년 외환위기보다 더 나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응급 재정 지원, 그리고 광범위한 금융 지원, 그리고 지역 소비 활성화 대책,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책 같은 지난해 총선과 그리고 올 2월 추경 때 각 당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다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공약이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권영국 후보는 소상공인 부채 탕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주요 후보들이 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부채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이 9월 달이 되면은 코로나19 때 자영업자들에게 해줬던 융자 대출이 이제 만기가 도래합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당연히 만기 연장하자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채를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자는 입장입니다. 사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줬는데 우리나라는 재정 지원보다 금융 지원에 방점을 뒀었습니다. 근데 그 금융 지원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업황이 개선되지 않고 지금 더 나빠지다 보니까 악성 채무로 지금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양 후보 간의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 부채를 탕감해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부채 탕감이라는 것은 항상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려운 기업들을 채무를 탕감해주는 기업 회생 절차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채무 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 생겼던 부채를 탕감해주자라는 것이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무리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부채를 받은 자영업자 중에서 또 채무를 이미 갚으신 분들 계시고 또 망한 분들도 계세요. 그런 문제, 형평성의 문제가 사실 제기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지금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채무 조정이라든지 또는 개인 회생 절차를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그런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우리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소상공인들은 사실 고용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 안전망을 좀 더 보완해주는 정책들에 재정을 쏟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석유화학업계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구조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동자 도현 씨.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면 차들이 거의 없잖아요. 원래 이거 꽉 차야 돼요, 차들로. 이 양옆에 도로 양옆이 차들로 꽉 찹니다. 올 초부터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 3년 전만 해도 호황이었다는 석유화학업계.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연기 나는 게 거의 없잖아요. 뭔가 공장이 가동이 되면 라인 사이사이로 뭔가 이렇게 자꾸 보여지는데 지금도 보시면 거의 뭐 공장 가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가동을 중단한 대기업 공장. 주변엔 적막감만 감돕니다. 많이 심각해요. 석유화학 자체가 이미 아무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저가 물량하고 가격 탔을 때 많이 밀려버리니까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마이너스라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여수 국가산단. 주요 대기업 공장의 가동률은 올 들어 60%대로 떨어졌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은 산단 내 협력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관 설비를 생산하는 한 업체. 텅 비었네요. 아, 예. 여기가 원래는 이동이 전부 다 차고 또 그다음에 저 앞에 그 일동도 전부 다 차야 되는데 거의 일이 없는 상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한때 8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했던 공장이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수주 물량이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동한 게 언제예요? 지금 작년 말까지. 작년 5월달, 4월달, 5월달에 했던 게 이제 끝나고는 큰 게 지금 없어가지고 지금. 생산량의 90%를 석유화학 공장에 납품해 오고 있는 기업. 위기는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그 회사가 영위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로 뭐 전환될 수도 없고 작년에 그 여유분이 있던 걸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면 뭐 어려워지는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거죠. 산업의 위기는 노동자들의 일자리와도 직결됩니다. 일용직 건설업계에선 최근 7개월 동안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수 산단의 노동자 수는 약 2만 5천 명.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공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정들이 순차적으로 문을 닫고 있어요. 즉 한해하청, 그러니까 하청업체, 협력업체 사람들은 그 노동자들은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죠. 전환 배치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약 해지, 그러니까 해고가 되는 거죠. 해고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대리운전이라든가 어떤 뭐 퀵이라든가 플랫폼 노동자가 된다. 그것도 가게 운영이 소상공인들이 돼야 결국에는 플랫폼 노동자도 일거리가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위기는 전 산업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천에서 가장 오래된 제조업 밀집 지역. 지금 비어 있는 상태. 경기가 뭐 완전히 죽어 있죠. 뭐 다들 노는데 뭐 우리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데 뭐 미국서 저러고 앞으로 더 안 좋을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한 거예요. 이거 없으니까 뭐 오전이니까 점심 먹고 그냥 하루 종일 지겹잖아요. 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얘는 지금 그러면 거의 뭐 개점 휴업 상태네요. 반도체 장비 부품을 만들어 온 사장님. 이런 불황은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무게가 작년 이후로 지금 한 25kg가 빠졌어요.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네, 사진이 어디 있나 보자. 10분의 1로 줄어든 매출. 더 큰 두려움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없어도 하반기에는 좀 나온다. 1, 4분기에 나온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그게 없어요. 6개월 뒤에 좋아진다. 이러면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니까 비전이 없다는 거죠. 제조업의 가장 큰 위협은 중국입니다. 플라스틱 금형을 만드는 제조업체. 요즘 제조업 공장은 중국산이 없으면 유지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공구 도구 이것도 다 중국산에서요. 솔직히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7만 원, 8만 원 하는데 중국은 15,000원? 중국산은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아니요, 그거는 옛말이에요. 이제는 옛말이에요. 지난 10년간 고도화를 추진해온 중국 제조업은 이미 감당하기 벅찬 수준에 와 있습니다. 중국 OEM이에요. 거의 똑같이 생겼죠. 저렴한 가격은 기본, 배송까지 빠릅니다. 네. 색깔만 틀리고 똑같죠? 네. 근데 얘는 내구성도 좋아요. 이제는 알리나 테무가 예전에는 2달, 뭐 석 달 이렇게 걸렸는데 지금은 뭐 한 5일이면 와요. 대표님 하시는 이 업종도 많이 대체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점점 중국산으로 대체되고 있죠. 지금 그나마 제가 버티고 있던 건 이런 것들은 가공을 하는데 이 셋값도 중국이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재료값 따로 가공비 따로 청구가 되는데 중국은 한꺼번에 해서 근데도 가격이 한 3분의 1 가격밖에 안 돼요. 제가 이게 4월 달에 5년 전 공장 문을 처음 열었을 땐 월 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었습니다. 하지만 1월 달
30만 원 했어요. 1월 1일부터 30만 원. 놀라셨죠? 지금 이번 달도 지금 벌써 지금 일이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뒤로는 일이 없어요. 20년 경력의 숙련공 사장님은 지금 폐업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써온 귀한 인력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자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하나씩 이걸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뿌리인데 뿌리가 탄탄해야 위가 나무가 커지잖아요. 근데 이 뿌리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정부는 정말 이걸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좀 탄생했으면 좋겠고 눈물 나네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눈물 나요. 서울 도봉구.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양말 공장이 나옵니다. 도봉구에는 200여 개의 양말 공장이 있습니다. 전국 양말 생산량의 40%가 도봉구에서 생산됩니다. 그동안 쇠락의 길을 걸어온 섬유 봉제 산업. 대부분의 공장은 가족기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 안 쓰시고 왜 혼자 오시니? 오다가 많이 없고 양말 딸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낮에 주인이 일하는 거 오다가 많이 없어. 공장에서 생산한 양말은 도소매로 팔거나 수출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요거는 재고도 아니에요. 우리 포천 창고에 가면 이거 30배 돼, 30배.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도봉 양말의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다 해가고 우리나라에서 해가는 거는 일부 조금만 해가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전쟁 나는 바람에 3년 전부터 지금 엄청 힘들어져 버린 거죠. 전쟁이 끝나기만을 기다려온 사장님들. 최근 미국, 유럽 등으로 수출 기회가 생겼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낡은 장비 때문입니다. 미국하고 저러다 보니까 관세 전쟁으로 막 풀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으로 오다가 많이 오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현 시스템 갖고는. 친환경 자동화 설비를 갖추면 양말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사장님들. 국가의 관심을 간절히 바라는 이유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살아나가려면 제조업을 이걸 죽여갖고는 안 돼요. 조금만 정부에서 지원만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거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산업이거든요. 자, 교수님, 주요 후보들이 산업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걸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평가 어떠십니까?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모두 10대 공약에서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호 공약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김문수 후보도 1호 공약이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되어 있고요. 10대 공약 안에 6개 내지 7개 공약이 경제 관련된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 중에서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양 후보 모두 AI 산업 육성을 꼽고 있습니다. 네. 사실 거의 모든 가능한 정책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조 원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겠다라든지 또 AI 인력 양성을 하겠다. 또 나아가서는 전주기에 지원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모두의 AI 같은 이야기를 특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나열식이다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초점을 두고 산업 정책을 하겠다는 건지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겠다라는 건지 아니면은 응용 AI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하겠다라는 건지 주어진 우리 환경에서 어떤 것들이 바람직한가라는 고민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공약들이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들을 받았는데 물론 지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추경이라든 것이 필요하고 또 이자율 인하 같은 게 필요합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공약들이 재정 적자를 확대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가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이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AI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조업의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제조업에 대한 뚜렷한 공약이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전략산업 국내 추진 세제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전기료를 인하하겠다. 산업용 전기료 인하 이야기를 했고요.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베트남에 나가 있는 한국 공장을 국내에 유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조업이 추세적인 위기 상황에 있고 이것이 이제 산업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거의 왔죠. 작년에 보면은 포항에서 포항제철 공장 2개가 문을 닫았고요. 현대제철 공장 하나도 사실상 가동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제 심화되면은 산업 공동화로 갈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산업 공동화가 일어난다면은 지역 소멸 문제는 훨씬 가속화될 것입니다. 한때 유치원이었던 건물. 지금은 일명 노치원, 어르신 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센터. 45명의 노인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손주, 손녀 둘이 다 다녔는데 지금 마지막 우리가 문을 닫을 때까지 있었던 아이들. 어르신은 손주가 다녔던 어린이집이네요. 네. 참 이쁩니다. 손주? 예. 아들은 이제 회사 가고 나 혼자 있으니까 이제 아프니까 일도 못하고. 그렇게 여기 나온 게 좋잖아요. 사람들 많으니까. 매달 생일 잔치도 열고 유치원과 똑같이 행사도 합니다. 애들이 진짜 많이 있었네요. 창원에서 유치원 3개를 운영했던 김미숙 원장님. 10년 전에도 이렇게 많아 있었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교추장 되기 힘들어요. 한때는 원생이 600명에 달했지만 결국 6년 전 폐원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 동네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 요 앞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도 1학년이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지난 10년간 283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장기 요양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창원시 청년 인구는 약 30%가 줄었습니다. 젊은 인구가 줄면서 상권도 변하고 있습니다. 번화가 대로변의 빈 상가. 올 2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합성동이 되게 마산에서 좀 번화가인데 이 합성동에 있는 맥도날드도 얼마 전에 문 닫았고 스타벅스도 문 닫고 하는 거 보면은 많이 젊은 층보다는 약간 노령층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형 프랜차이즈의 연이은 폐점. 거리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좀 어떨 때 실감을 해요? 그냥 이렇게 길 돌아다닐 때? 일단 내가 서울로 갈 거야. 나도. 저는 서울에 완전 큰 미용실.
왜요? 여기는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니까 손님도 적고 올라가면은 기술도 더 많이 배우잖아요. 슬픈데요. 슬퍼. 여기 결국에 사람이 없어지면 더 발전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없어질 것 같아요. 여기. 교과서 찾아봤지? 아니? 올해 창원 인구는 10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 2010년 특례시 출범 이후 14년 만입니다. 호남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익산. 전북 최고의 번화가였던 중앙동의 상가는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는 작은 명동이라고 해서 저 끝에서 치다보면 여기에 사람이 대가리만 보였지 땅 잘 안 보였어.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 옛날에는 어떤 대통령 나와도 뭐 김대중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김영삼 뭐 이렇게 다 될 때도 역세권을 살린다고 그랬어. 결론은 아무것도 살릴 것도 없어. 수출 자유 지역으로 지정된 후 귀금속, 전기, 섬유공단이 밀집해 있던 익산. 일자리를 찾아 사람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중앙동에서 하지만 2000년대 경쟁력 악화로 기업들이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중앙시장의 풍경. 오죽하면 어디죠? 방송국인가요? 그런 데 나와가지고 60년대, 50년대 드라마 이런 녹화 장소로 좀 하고 싶다. 그런 데서 2번 왔다 갔어요. 최근에 괜찮겠다 싶은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이것만 근데 나도 기차역, 버스터미널과 가까워 사람들이 몰리던 동네. 이 집이 빈집이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저까지 다 빈집.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요? 주택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빈집이 되는 순간 다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 지방의 빈집. 서울 집값은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막 오르잖아요. 그렇죠. 하루하루 우리 아들도 서울가 살고 우리 동생들도 서울가 살지만은 여기다 투자를 해야지 뭐들 서울까지 가냐 해가지고 안 들은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아파트까지도 비어가고 있습니다. 1991년 준공된 아파트. (2023년) 기준으로 매매가 전국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630만 원. 너무 험악하죠. 여기가 그럼 제일 낮을 때는 한 얼마 정도까지 갔어요? 300만 원? 한 채예요? 네. 이제 5층 이런 게 이제 300만 원 정도? 사도 누가 사가지고 여기가 살 사람도 없고 걸어 올라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거의 시골은 노인 양반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리 가격을 내려도 살 사람이 없으니 빈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의 일부를 채운 건 인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실례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조심 씨 가족은 올 2월 이곳으로 이사 왔습니다. 동생도 있네. 월세요. 100만 원에 20만 원.
겨울에 조금 물이 새어요. 또 냄새도 나와요. 밖에서. 저렴한 만큼 주거 환경도 열악합니다. 점점 아파트가 비어가는 이유입니다.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는 120세대. 현재 절반이 넘는 90세대가 빈집입니다. 지방의 어려움은 도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벼농사를 하고 있는 박진수 씨. 마을에서 가장 젊은 농부입니다. 박진수 씨의 농사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모를 심는 대신 농기계에 비료와 벽실을 싣고 논에 직접 파종합니다. 한 20명, 30명이 필요하던 그 모짜리 방법을 탈피하고 벼치파 재배를 하다 보니까 뭐 2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농비도 사실은 30% 정도 절감이 됩니다. 고령화,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농민들. 하지만 계속 버티기엔 쌀값 하락폭이 너무 큽니다. 쌀값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뭐 18만 원,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나타나야 희망과 보람이 있고 재미가 있는 건데. 쌀값이 하락하면서 지난해 쌀 농가 평균 순수익도 2021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벼 재배 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논을 매입해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심는 농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겁니다. 논에다가 밭작물 심으려면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배수로를 파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수 안 되는 거가 조금 어렵긴 해요. 밀농사에 도전한 젊은 농부 동엽 씨. 스며드는 물 때문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침수라도 되면 피해는 더 커집니다. 지난해 콩 농사에 도전했던 주성 씨. 큰 비에 논이 잠긴 후 콩이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다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연봉인 거죠. 1년에 한 번 이제 농산물 출하해서 결제를 받는 건데 농기계도 구입하고 뭐도 구입하고 종자비도 구입하고 그 부분을 깔고 외상으로 깔고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소득이 없어져 버린 거니까요. 눈물 나는 게 아니라 진짜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올해 다시 콩을 심을 예정인 주성 씨. 수시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지만 주변 논에서 들어오는 물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체 작물로 함으로써 이제 과잉 공급을 줄여주는 거니까 시장 원리에 있어서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벼를 심던 곳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꾼다는 거는 쉬운 얘기는 아니죠. 기후위기로 점점 힘들어지는 농사. 농민들은 농가 소득을 지키고 식량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이제 무너진 쌀 가격을 이제 정상 궤도에 올리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급선무고 식량 안보가 국가 안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나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방 소멸 문제 역시
매번 대선 때마다 사실 반복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번 후보들의 공약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그 5대 초강력권 3대 특별자치도 육성이라고 해서 5극 3특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역시 5대 강력권의 GTX를 만들겠다. 이거는 작년 총선 때도 이야기했던 공약들을 사실 반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보기엔 특별한 새로운 공약이 없고요. 정말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인데 이건 또 뒤집어서 이야기하다면은 지방 소멸 문제,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방 문제의 근본 문제가 일자리 문제인데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업공동화가 특히 지역 중심으로 더 일어나기 쉬운데 여기에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지역 소멸의 문제, 불균형의 문제는 훨씬 강화될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GTX나 특광역권 만든다는 것 자체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그런 특광역권 지정을 하거라든지 또는 GTX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산업 정책들이 지금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차기 정부의 조언이나 혹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네, 저는 새 대통령이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냐면은 우리 경제 정말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어려움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통해서 조금 좋아지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답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저성장, 산업 공동화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산업이 고도화되고 새로운 산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힘들다는 거죠. 우리 기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힘이 너무 세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내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이 경제적인 구조를 바꿔줘서 중소기업, 대기업 격차를 줄여주고 자영업의 문제, 노인빈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래서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고 퇴직 이후에는 연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청사진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라 안팎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한국 경제. 누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선택의 시간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말로 진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 얼른 경기가 살아나야 뭐 자영업자들도 살고 나라 경제와 민생을 좀 잘 돌봐주고 특히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도 더 신경을 좀 써주고 지방에 종사하는 건설사나 제조업체들은 이 회전력이 안 돼요. 지방업체들도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죠. 정치하는 사람들 좀 당파 싸움만 하지 말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뭐 경제도 잘 돌아갈 거 아닙니까?